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며느리는 참고 사는 거라고 하죠. 저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으로 장남 며느리라는 자리에서 8년을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참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난 후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37살로 중견 전자회사 구매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40살로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였고요. 저희는 결혼 8년 차로 아이는 없었습니다. 처음 2년 정도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 남편도 저도 자연스럽게 둘만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다행히 시댁에서도 임신 문제로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셔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요. 하지만 집안마다 하나씩 문제가 있듯 저희에게도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댁 살림이 늘 빠듯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지방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고 시어머니도 별다른 직업 없이 평생 가정주부로만 사셨다고 하더군요.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었지만 돈을 어디에 쓰는지 늘 빠듯하다고 했고 시댁에 얹혀 살면서도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보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늘 시댁엔 돈이 필요했고 그 뒷바라지는 당연하다는 듯 저희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지금만 좀 도와달라는 말을 믿었어요. 시아버지 연금도 나오시고 저축도 좀 있으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청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당당해지기까지 했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기도 했고 장남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족끼리 따지고 살면 정 없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시댁이 힘드시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거기에다 처음 몇 년은 남편이 시댁에 나가는 돈을 본인이 감당하는 듯 했어요. 본인 월급에서 용돈을 드리고 필요한 걸 사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카드를 시댁에 주더라고요.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가 보다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제 카드를 시어머니께 드린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된 건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장을 보시더니 제 카드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아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카드 내 카드 아니야?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왜? 나도 카드 쓸 일 있는데 왜 내 카드를 드린 거야?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미안. 내 카드 한도가 찼어. 그래서 급하게 당신 카드 드렸는데 괜찮지? 어차피 돈 관리는 내가 하잖아. 저는 남편의 그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카드를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괜찮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시잖아. 그리고 문자 알림도 꺼놨으니까 당신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관리할게. 뭐? 문자 알림도 껐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카드 사용 내역을 알아? 알 필요 없잖아. 내가 다 관리하는데. 당신은 그냥 편하게 있어. 우리 어머니도 며느리 카드 쓰는 게 부담스러우시니까 아들 카드 쓸 때보다 조심해서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걱정 마.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큰 소리 칠 수도 없었고 일단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내 카드를 주려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알았어. 미안해. 다음부턴 꼭 말할게. 그리고 카드 명세서 보여줄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아껴서 쓰시더라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카드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보니 지출이 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 동의 없이 제 카드를 준 건 기분이 나빴지만 남편이 미안해하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제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월급이 들어오면 며칠 안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남편이 저축을 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저축이 아니라 송금이더라고요. 그것도 시댁으로요. 저는 깜짝 놀라서 더 과거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8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제 월급의 거의 절반이 시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계산해 보니 억 단위였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벌어서 저축했어야 할 돈이 모두 시댁으로 들어간 거였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통장을 들이밀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은 통장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뭐야? 내 월급을 시댁으로 보내고 있었어? 8년 동안? 내 허락도 없이? 남편은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말하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리고 어차피 우리 가족 도와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뭐냐고? 내 돈을 내가 모르게 8년 동안 다 가져다 쓴 게 문제지.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저축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저축은커녕 내 월급을 몽땅 시댁에 갖다 줬다고? 이게 말이 돼? 당신 입으로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힘드시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어차피 내가 돈 관리하는데 당신은 몰라도 돼.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돈 관리를 내가 한다고 해서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 월급 절반을 8년 동안 가져갔으면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댁 생활비를 내가 다 댄 거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저축하고 있는 줄 알고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어. 옷도 안 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어? 시댁으로 갔잖아. 남편도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갔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는데. 내가 부모님 좀 도와드리는 게 잘못이야? 당신도 결혼했으면 시댁이 내 집인 거 알아야지.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참고 이렇게 말했죠. 좋아. 이제부터 돈 관리는 따로 해. 내 통장 비밀번호 바꿀 거고 앞으로 시댁 일은 당신이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해. 그날 저희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8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드도 새로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돈 관리를 완전히 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나가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인색하다는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리 요즘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던데 당신이 돈 관리 따로 한다며? 네, 제 돈은 제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우리 아들이 8년 동안 돈 관리 잘해왔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며느리가 시댁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돈으로 제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8년 동안 시댁에 많이 도와드렸으니 이제는 저도 좀 생각해야죠. 뭐? 도와줬다고? 그게 도와준 거야? 며느리 의무를 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뭘 해달라고 한 적 있어?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한 거지.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럼 앞으로는 남편이 본인 돈으로 알아서 하시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제 돈으로 제 일 할 거니까요. 야,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투야? 결혼한 여자가 친정만 생각하면 어떡해. 시댁이 내 집인 거 알아야지.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명절에 가도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셨고 시누이도 저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지만 제 편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좀 이해하라고 부모님이 섭섭해하신다고 말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점점 미워졌습니다. 제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저를 탓하다니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딸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급하게 상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회사에서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괜찮으시게 해달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러 환자들이 실려오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찾아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 옆에 서서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에 여러 선이 연결되어 있었죠.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고 TV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쓰러지셨어. 119 불러서 여기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이래. 지금 수술 준비 중이라는데. 딸아, 아버지 괜찮으시겠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참았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 아버지 건강하시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저와 어머니가 다가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에 혈액이 가지 않고 있어요.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을 해도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하라는 말에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 50입니다. 혈관이 많이 막혀 있고 심장 손상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술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고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지금 수술 중이야. 상태가 위중하대. 병원으로 와줘. 제발. 30분이 지나도 남편한테서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야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휴대전화를 못 봤어. 장인 어른이 수술 중이라고? 응. 급성 심근경색이래. 50대 50이래. 제발 빨리 와줘. 알았어. 근데 나 지금 회사 야근 중이라 1시간 후에 갈게.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야근?
지금 우리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야근이 중요해? 저는 남편의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갈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야근이 먼저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3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저와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의사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했습니다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혈관 2군데가 완전히 막혀 있었고 심장 근육 손상이 심각합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4시간이 고비입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니야,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아직 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안. 늦었어. 장인 어른 상태가 어때? 저는 남편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24시간이 고비래. 중환자실에 계셔. 그래도 수술은 잘 끝났어? 수술은 했는데 심장 손상이 심해서 예후가 안 좋대.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하셨어.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지. 장인 어른 건강하셨으니까 이겨내실 거야. 나 내일 새벽 일찍 현장 가봐야 해서 먼저 들어갈게. 여기 있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당신이랑 장모님이 지키고 계시면 되지.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지금 들어간다고? 2시간 있다가? 응. 내일 아침 7시에 현장 회의가 있어서. 미안해. 그래. 가. 그냥 가.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는 병원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끝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 아버지가 24시간이 고비인데 2시간 있다가 간다고요? 이게 남편이 할 짓인가요?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 걱정에 남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어머니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1시간마다 10분씩 면회가 가능했는데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어요. 기계 소리만 삐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나 딸이에요. 깨어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장인 어른 상태 어때? 별일 없으면 저녁에 들를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으면이라니. 지금 제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별일 없으면이라는 말을 하다니요. 오후가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도 잠시였어요. 저녁 무렵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도 달려오셨어요. 저와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환자분이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살렸습니다만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모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진찰하시더니 쇼크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링거를 맞으시면서 쉬셔야 한다고요. 저는 어머니를 응급실에 두고 다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지만 얼굴이 더 창백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발 깨어나요. 엄마가 지금 쓰러지셨어요. 엄마 때문에라도 깨어나셔야 해요.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날 밤도 저는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울렸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매우 어두우셨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우리 아버지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저는 중환자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몸에 연결됐던 선들은 이미 다 떼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서 아버지를 흔들었어요. 아빠, 깨어나요. 농담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간호사가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세요? 제가 해드릴 게 아직 많은데.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버지. 저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는 의식을 회복하신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딸아, 아버지가 가셨어.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다시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장의사와 상담했어요. 친척들한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남편한테도 전화했죠. 여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장인 어른이? 지금 가볼게. 남편은 1시간 후에 병원에 왔습니다. 와서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저한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많이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게. 장례 준비는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남편의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아버지가 위중하실 때 2시간 있다가 간 사람이 지금 와서 도와주겠다니요.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어요. 빈소를 차리고 영정 사진을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평소 인심이 좋으셨던 분이라 조문객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회사 동료분들, 친구분들, 친척들까지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은 정신없이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어요. 남편도 제 옆에서 조문객들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았어요. 표정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조문객은 계속 오셨고 부의금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브이로그에 하나하나 적으며 정리했어요.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뜸해진 시간이었죠. 저는 빈소 옆 작은 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려고요.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피곤했지만 일어나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부익은 많이 들어왔지? 저는 남편의 그 말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부익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응, 아버지가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많이 들어왔어. 대충 얼마나 돼? 아직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장인 어른이 인복이 많으셨나 봐. 이 정도면 장례 비용 빼고도 꽤 남겠는데? 남편의 그 말투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들렸거든요. 왜? 갑자기 부의금이 왜? 남편은 또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우리 좀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남편을 따라 빈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 있잖아. 남편은 신우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응, 신우이가 왜?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거든. 남자 만난 지 1년 됐는데 서로 결혼하고 싶대. 그래서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아버지 장례식 둘째 날인데 신우이 결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 축하하네. 그런데 그걸 왜 지금 나한테 말해? 남편은 또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게 우리 동생이 결혼 준비 자금이 필요하대. 근데 우리 부모님도 여유가 없으시고 동생도 돈을 모은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부의금 중에서 일부를 우리 동생 결혼 자금으로 쓰면 안 될까? 어차피 장례 비용 빼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우리 동생 좀 도와주자.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 부의금으로 신우이 결혼시키자고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남편은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 나도 이게 좀 그렇다는 건 알아. 근데 우리 동생이 진짜 결혼 자금이 없대. 그리고 어차피 부의금은 남는 돈이잖아. 장인 어른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을 거고. 장례 비용은 이미 다 나갔으니까 남은 돈은 당신이 쓰든 우리가 쓰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생 결혼 자금으로 좀. 한 1천만 원만. 저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부의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것도 신우이 결혼 자금으로 쓰자고요?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빈소로 돌아가서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나 봐. 근데 우리 동생 일은 진짜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계속 전화하시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제발 좀 도와줘.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를 거야. 빨리 나가. 남편은 할 말이 더 있는 듯 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아버지 부의금으로 신우이를 결혼시키자고요? 그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내가 말 좀 잘못했나 봐.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 동생 결혼 자금 문제는 진짜야. 부의금 중에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계속 전화하셔서 내가 너무 힘들어. 제발 좀 생각해 봐줘. 저는 남편의 문자를 읽고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끄고 장례 준비에 집중했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발인을 준비하는 날이었죠. 새벽부터 여러 절차를 밟았습니다. 연결식을 하고 관을 운구차에 실었어요.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와 영원히 이별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부의금 정리는 다 했어? 저는 남편의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또 부의금 이야기를 하다니요. 응, 다 정리했어. 총 2,100만 원 정도 들어왔어. 남편의 얼굴이 또 환해지더라고요. 오, 진짜 많이 들어왔네. 장례 비용이 얼마나 나갔어? 한 700만 원 정도. 그럼 1,400만 원이 남았네. 그 중에서 1,000만 원만 우리 동생한테.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안 돼.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 우리 동생이 정말 힘든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 부의금으로 신우이를 결혼시켜야 해? 그게 말이 돼? 당신 정신이 있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여보, 진정해. 여기 사람 많아. 진정하라고? 당신이 진정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부의금 이야기를 몇 번을 하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부모님이 계속 전화하시고 우리 동생은 울고불고 난리고. 나도 힘들어. 그게 내 문제야? 당신네 동생 결혼은 당신네가 알아서 해. 내 아버지 부의금은 절대 안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가신 상태였어요. 평생을 함께 사신 남편을 잃으셨으니 당연했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새벽까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우시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평생 나한테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갈 줄 몰랐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더라고요. 둘 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장모님은 어디 계시니? 저는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럼 됐다며 저를 거실로 끌고 가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부의금 많이 들어왔다며? 1,400만 원이나 남았다고 하던데?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다 이야기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요? 우리 딸 결혼 자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딱 1,000만 원만. 우리도 딸 결혼시켜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내가 좀 이해해 줘야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부의금 달라고 하신다고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부의금 이야기를 하세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사흘이든 나흘이든 어차피 돌아가신 건 똑같잖아. 그리고 부의금은 남는 돈이잖아. 장례 비용 다 쓰고 남은 돈인데 우리 딸 결혼시키는데 좀 보태면 되지. 남는 돈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남는 돈이에요? 그건 우리 아버지를 아껴주신 분들이 보내주신 마음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음이든 뭐든 어차피 돈은 돈이지.
그리고 너희 시댁에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남는 돈 좀 나눠 쓰자는 거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신우이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도 30이 넘어서 겨우 결혼하게 됐어.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결혼 못할 뻔했다고. 언니가 좀 도와줘. 나중에 꼭 갚을게. 제발. 언니만 믿어. 신우이는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요. 단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그 돈은 우리 아버지를 아껴주신 분들이 보내주신 마음이에요. 그걸 신우이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요?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투야? 정신이 있냐고? 너야말로 정신 차려. 우리가 너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남는 돈 좀 나눠 쓰자는 거잖아. 그것도 못 해줘? 8년 동안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받은 게 뭐가 있는데요? 8년 동안 제 돈으로 시댁 살림 다 책임졌는데 제가 받은 게 뭐예요? 당신들한테 받은 건 무시와 멸시뿐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한참을 언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주무시던 어머니가 깨셨어요. 어머니는 거실로 나오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댁 어른, 제 남편이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부의금 이야기를 하러 오셨습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제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좋아. 우리 딸 결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근데 며느리 너 각오해.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니까.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간 후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그 집안 사람들 이상해. 너 이혼해. 엄마가 봐도 그 사람들이랑은 못 살겠다.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그리고 시누이 결혼식을 완전히 망쳐버리기로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가 완전 화나셨어. 그리고 장모님도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다는데? 심한 건 당신네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사흘도 안 됐는데 부의금 달라고 찾아왔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조금은 도와줄 수 있잖아. 어차피 부의금은. 어차피가 뭐야? 내 아버지 돌아가셔서 받은 부의금이야. 그걸 시누이 결혼시키는데 쓰라고? 당신 정말 미쳤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이미 변호사 알아봤어. 그리고 시누이 결혼식도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년간 시댁에 들어간 돈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세요.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걸 다 모으세요. 그리고 장례식 직후 부의금을 요구한 것도 녹음이나 증언으로 남기세요. 어머님 증언이 가능하시죠? 충분히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의 통장 내역을 전부 출력했어요.
시댁으로 송금된 기록, 제 카드를 시댁에서 사용한 기록,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시어머니가 부의금을 요구했던 일에 대한 증언서도 작성했어요. 남편과의 대화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알아냈어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해서 알아낸 거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에 있는 모 호텔 웨딩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결혼식 전날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혼은 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우리 부모님 일에 당신 의견 무시하지 않을게.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무슨 돈이냐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하지만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니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야. 그리고 8년간 시댁에 들어간 내 돈 전부 정리한 거. 재산 분할 청구액도 들어 있어. 읽어봐. 남편은 서류를 쭉 읽어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얼마야? 2억이 넘어?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내? 그건 당신 일이야. 나는 내가 받을 걸 받을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내 동생 결혼식 내일이지? 나 갈 거야. 축하해 주러. 저는 남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다가 결국 집을 나갔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저를 본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와? 축하하러 왔지. 신우이 결혼식인데. 남편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그대로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저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식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 입장을 알리려고 하는데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저는 신부의 올케입니다. 하객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신랑 측 하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아세요? 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우리 시댁에서 부의금을 달라고 했어요. 제 아버지 장례식 부의금으로 이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했다고요.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신랑 측 하객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제 남편은 8년 동안 제 월급을 몰래 시댁으로 보냈어요. 제 허락도 없이요. 억 단위의 돈을요. 제가 8년 동안 저축했어야 할 돈이 전부 이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도 모자라서 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의금을 요구했어요.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시면 신랑분도 똑같이 당할 겁니다. 신부의 부모님을 보세요. 저런 분들이 당신 내 사돈이 될 겁니다. 신부가 울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쳐냈어요. 신랑 측 부모님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돈 댁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요? 신랑 아버지가 시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신랑 어머니가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애야, 이게 사실이니? 내 집안이 정말 그랬어? 신부는 울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신우이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신랑 측 부모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신랑을 데리고 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신랑도 당황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따라 나갔죠.
하객들 앞에 남겨진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시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내가 우리 딸 결혼을 망쳤어. 내가 너 가만 안 둬.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부의금으로 결혼하려던 사람이 누군데요? 당신들이 먼저 선을 넘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도 가만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힘껏 밀어냈죠.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말렸고 저는 그 틈을 타서 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신랑 측에서 파혼을 통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집안과는 혼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시누이는 완전히 망가졌고 시댁에서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 부의금으로 딸을 결혼시키려 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재산 분할 금액을 줄여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 한 푼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집을 팔아서 일부를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 조금만 참았으면 우리 계속 살 수 있었는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해. 나는 지금이 너무 편해.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전 시댁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전세로 이사 갔다고 해요. 시누이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전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다고 합니다. 이혼 2년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친정 부모님도 잘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시댁도 며느리에게 과한 기대를 하지 않는 분들이셨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여전하시지만 이제는 웃으실 수도 있게 되셨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해요. 저도 복수라는 단어는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부의금으로 시누이를 결혼시키려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계속 참았다면 저는 평생 그 집안의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